중국이 홍콩에 적용할 국가보안법을 제정 발효하면서 홍콩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홍콩 독립이라는 깃발을 달고 오토바이 행진한 20대 청년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첫 번째 기소 대상이 되었고,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 규정인지라 한국에서 무심결에 사용한 페이스북 등 SNS 때문에 홍콩에서 체포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38조 때문입니다. 홍콩 보안법이 발효된 직후에 열린 첫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기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습니다. 최소한의 언론 자유나 존중도 전혀 없는 무소불위의 공산당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법은 언론사나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기자들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과 판단을 홍콩 경찰, 즉 중국이 마음먹는 대로 하겠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들이 식당에 붙인 포스트잇까지도 문제 삼아서 보안법 위반으로 식당에게 경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단어나 문구까지도 적발해서 통제하고 처벌하기 때문에 메모지 한 장 붙이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격한 조치에 대항해 홍콩에는 빈 포스트잇을 붙이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글이나 게시물이나 의견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이 되어버렸는데, 문제는 이것이 홍콩 주민이 아니라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이 한국에서 SNS나 포털 사이트에 홍콩 민주화 지지와 중국 비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도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홍콩 국가보안법 조항이 실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 38조는 홍콩 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홍콩 이외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 외부에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과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언동을 할 경우에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콩 명보지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홍콩을 방문했을 때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사법 관계자는 이 법은 전세계 80억 명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홍콩 민주화와 대만 독립 주장 세력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히 폭넓게 악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정책을 비판한 언론사의 기자이거나 홍콩의 금융 정책을 비판한 비즈니스계 인사들은 홍콩에서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 등에 무심결에 올린 게시물과 댓글이 문제가 되어서 홍콩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콩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자신의 SNS 게시물과 댓글을 한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닌 중국이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게 된 거죠. 특히 주말 한국의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홍콩 보안법 폐지 시위 등 최근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한국인들은 분명히 보안법 38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한 중국인들 위주의 시위에 많은 한국인들이 동참해서 힘을 보태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일본인들이 이런 시위에 많이 동참했는데, 언론에서나 법률가들은 이 국가보안법 38조를 설명하면서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에 열린 시위에서 체포된 10대들의 대부분은 홍콩 독립, 시대혁명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을 홍콩 경찰들이 무자비하게 체포를 했다는데 본보기의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체포 당일 보석금으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법의 시행 이후에는 재판관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보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곰돌이 푸가 디자인된 티셔츠를 입고 홍콩 갔다가 체포될 수도 있다는 말이 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가보안법에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청과 감시도 가능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방문 시에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즉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곰돌이푸 티셔츠를 세트로 입고 홍콩에 입국했다면 바로 감시 대상이 될 정도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홍콩 주민들은 예전에 페이스북 등 SNS 게시물을 부랴부랴 삭제하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의 SNS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애플 등의 미국 기업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SNS는 민주화 세력이 중국 당국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광장이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이 기능이 불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벌써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애플은 경찰을 감시하는 지도 서비스를 삭제했고 구글은 홍콩 시위대 롤플레잉 게임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의 외교부가 보안법 통과 이후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다 라며 큰 소리를 친 것처럼 홍콩을 중국 공산당이 접수한 것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에서 홍콩인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망명의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아 영국으로 입국한 사이먼 정은 홍콩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간 단체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홍콩 시민들을 대신해서 중국 정부에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중국도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인 취약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공갈 협박 조문까지 만드는 것은 제 명을 재촉하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3년 동안 공들였던 25조 원짜리 원전 사업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터키가 450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여 2023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2010년 6월 한국과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3년 10월 아베 총리가 터키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일본이 이 사업을 낚아채 갔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이 터키 원전은 일본이 한국에게서 빼앗아 갈 만큼 큰 매력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전은 건설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보증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터키에서는 이 원전 사업을 전혀 보증해주지 않고 사업체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원했죠. 사업체가 100% 자신의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이후에 전기료를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한 최저요금도 보장해주지 않기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사업을 빼앗은 것인데, 이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초저금리를 내세워 해외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음으로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원전기술 팽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6년 후인 2018년 일본이 돌연 터키 원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원전 수출 정책 또 실패라는 기사를 대문짝하게 내걸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터키에서 발을 빼기 위해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터키에서는 실망이 아주 크다라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낼 정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였죠. 터키는 에너지 자급률이 겨우 26%밖에 되지 않고 천연가스의 99%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전은 에너지 주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원전을 수주한 러시아의 기업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EDF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약 6조 원 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는 5.6조 원의 중국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정을 받아냈고, 유럽에서 또한 사업자 요건을 인증받은 것에 비해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 인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예상했던 사업 비용과 일본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 비용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20조 원으로 내다봤던 터키 원전의 비용이 일본의 단가라는 무려 40조 원으로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업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일본에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 천천히 떨어지던 터키 화폐의 가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터키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같았으면 100리라에 6,000엔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100리라에 겨우 2,000엔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비용은 2배로 늘었는데 수익성은 3배로 줄어든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터키에게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터키 정부는 결국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일본에서는 원전의 저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로 호령하던 일본 원전의 명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폭망해버리자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전부 수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12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의 원전 건설이 국민투표를 통해 취소되었고 2014년에는 타이완 원전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 원전 계획마저 백지화가 되었죠. 독일의 원전 개발업체를 1조 원에 인수하고 총 건설비 30조 원을 투자하여 영국의 원전을 짓고자 했던 계획도 수익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에서는 원전 개발을 멈추는 방향이었으나 해외 수출길이 모두 막히자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온 거죠. 지난 27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원전 중 하나인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발전소 2호기를 재승인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의 3개 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30년 내로 발생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마저 이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계략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